자, 다들 오셨어요? 재현아, 목소리 들려요? 네, 목소리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교재에 보시면 연습 문제 7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부터 좀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을 몇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자, 봅시다. 우선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선 단위. 짜잔. 이상한 단위가 있죠. 센티미터의 역수. 이걸 이제 우리말로 우리말로가 아니고 원래 표현으로는 웨이브 넘버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파수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파, 넘버를 수 이렇게 번역한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이거겠네요. 그치. 광량자 에너지 표현. 자, 바로 뭐가 있냐면 광량자 에너지를 Hν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램다 분의 Hc, 아주 유명한 수식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HC 한 다음에 램다라고 쓰고 위에 물결 표시를 써주는데, 요건 이제 읽을에 틸데라고 읽기를 하거든요. 틸데라고 읽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웨이브 넘버입니다. 자, 뭐냐면 광량자 에너지에서 주어져 있는 이만큼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진동수죠. 진동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빛의 속력을 파장으로 나누어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장 있죠. 이 파장의 역수만큼을 이렇게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저기에 있는 이 에너지는 강해집니다. 언제? 진동수가 커지거나 혹은 저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게 커질수록. 그래서 파장의 역수로 표현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길이의 역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결국 뭐랑 같은 개념이냐면 진동수랑 같은 개념으로 에너지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센티미터 역수를 보시면 그냥 이거 그냥 어떤 종류의 에너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광학 관련해서는 이 센티미터 역수라는 단위책의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관습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P 이게 뭐죠? 바로 짝지음 에너지죠. 한 오비탈의 전자가 짝으로 들어갈 때 전자 사이의 청력에 의한 불안정 에너지를 짝지음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O니까 얘는 바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라는 겁니까?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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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는 자 봅시다. 저 짝지음 에너지하고 갈라짐 에너지하고 어디가 더 크고 작습니까? 바로 짝지음 에너지가 더 크죠. 자, 근데 이쪽은 짝지음 에너지와 갈라짐 에너지를 비교하면 갈라짐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죠? 짝지음 에너지와 갈라짐 에너지를 비교하면 짝지음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 갈라짐 에너지가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로 로우 스핀 전자 상태가 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갈라짐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 EG하고 T2G 사이 에너지 갭이 크지 않아서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여기에 있는 로우스핀 전자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CN-. 자, 뭐죠? 반드시 외워야 되는 스트롱 필드 리간드죠. 스트롱 필드 리간드여서 갈라짐 에너지가 크게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짐 에너지가 아주 크게 커졌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로우 스핀이 된다라는 게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경우 여기에 F- 이런 게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했었는데 이 할라이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윅필드 리간드였죠.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는 바로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H2O는 사실 H2O에 대해서는 윅필드도 아니고 스트롱 필드도 아니고 아까 내가 쫙 썼던 것 중에서 사실 기억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대강 H2가 중간쯤 있었어요. 그래서 H2O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장 리간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간장 리간드는 이렇게 많은 책에서 다 쓰는 표현은 아니고 어떤 책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윅필드도 아니고 스트롱 필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짝지음 에너지와 지금 이 경우 갈라짐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되려 짝지음 에너지가 크니까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H2O 역시 윅필드로 작용을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리간드들의 성격 그리고 데이터들로부터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뭘 해봐야 되겠어요? 이온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온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는 그 이온에 뭘 따져보자? 전자 배치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철과 코발트의 전자 배치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코발트와 철의 전자 배치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철의 전자 배치는 바로 D6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발트 3가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D6가 되죠. 자, 저 둘 다 D6라는 거 아시겠어요? 냠냠. 자, 보시면 철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26번이니까 스티브크 망페 여섯 번째죠. 3D6 4S2라고요. 그러면 2 플러스가 되면 전자 두 개를 떼어낼 수 있으니까 D6 전자 배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는 27번이거든요. 그럼 원래 전자 배치가 D7 4S2 27이니까 D7이에요. 7이어서 7, 6이어서 6. 그럼 여기서 전자 3개를 떼어내는 게 코발트 3가니까 하나, 둘, 셋 떼어내면 똑같이 D6겠죠. 즉, 저 경우 위에 것도 D6, 아래 것도 D6인데 그걸 하이스핀으로 채워라, 로우스핀으로 채워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하면 되느냐? 바로 자, 얘가 지금 만약에 하이스핀 D6라고 합시다.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다섯 이렇게 T2G와 EG에 대해 T2G의 전자가 쌍으로 있는 것보다는 EG의 전자가 추가적으로 차는 게 이걸 바로 하이스핀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가 6개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 T2G와 EG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로우스핀 D6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네 번째 전자부터 T2G의 로우스핀으로 배치되는 거. 이게 로우스핀 D6가 되겠죠. 그럼 지금 그림상에서 이렇게 그린 것과 이렇게 그린 것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하이스핀 D6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델타 O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죠. 그래서 이 갭이 좁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스핀 D6는 EG하고 T2G 이 사이가 지금 어떻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하이스핀 전자 상태가 바로 여기와 여기에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에 맞추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보시다시피 지금 이 경우 로우스핀 전자 배치에서는 보시다시피 전자가 모두 다 쌍을 이루게 되죠. 바로 이 경우는 홀 전자가 하나도 없군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원래 말로는 다이아 매그네틱, 우리말 번역은 상자기성이 되는 거죠. 자, 상자기성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은 반자기성이 되겠죠. 자, 반자기성은 자석과 어떤 상호작용을 보여요? 자석이 전혀 끌리지 않고요. 그 외부 자기력을 살짝 튕겨내는 약간 반발력이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다이아 매그네틱입니다. 물질 내부에 이렇게 홀전자가 없는 경우고요. 자,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하이스핀은 지금 보시다시피 홀전자가 여기도 계속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판단한다? 바로 파라매그네틱, 우리말 번역은 상자기성. 자, 자석이 있으면 끌린다, 안 끌린다? 얘는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연습 문제 7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답이 아마 4번인데 4번을 골라낼 수 있겠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거기 연습 문제 8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8. 연습 문제 8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죠? 자, 칠판 지웁니다. 성원군, 재현군 소리 잘 들어가죠?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리나요? 오케이.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으쌰. 자, 연습 문제 8.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그 리간드의 구조적 특징 이걸 좀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1. NH3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O2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산소가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그 다음 세 번째는 PF3.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는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되고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에 5가지 그 화합물들이 거기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루이스 구조를 좀 그려보았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잠깐 그거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그 저번 학기에 그 여러분 그 중간고사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신지 어떤 학교 선생님인지 요거 그 유념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공호전성을 그릴 때 요렇게 요 점으로 표현한 얘가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어떤 한 학생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꼭꼭 채워서 그리기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린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이 감점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루이스 닷 스트럭처죠. 닷은 요거고 요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를 표현할 때 귀찮다고 이렇게 땡그레미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감점이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를 항상 이렇게 채워서 꼭 표현을 해라. 알겠죠? 자,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5개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얘네들은 모두 뭐로 작동할 수 있냐면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자, 리간드가 뭐예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비금속 물질이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비금속 물질.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보시다시피 비공유 전자쌍이 다 있고요. 그 다음 비금속 물질이죠.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좀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리간드가 여기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누구냐면 우선 첫 번째 하나 재밌는 건 여기 에틸렌 다이아민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제공할 수 있는 전자쌍이 지금 2군데 나타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킬레이트.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놈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리간드 중에서 가장 독특한 의미를 갖는데, 자, 얘는 뭐 이렇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저 2번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금속이 있고요. 저기에 질소, 이렇게 되면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전자쌍이 제공이 돼서 이렇게 금속과 배위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배위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똑같은 금속에 똑같은 리간드가 반응을 해도 누가 질소가 붙었고 누구는 산소가 붙었고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이 둘은 물리적인 성격이나 화학적인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표현으로는 링크, 연결을 뜻하죠. 링키지 아이소머. 우리말 번역은 결합 이성질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NO2-의 경우 이런 식으로 결합 이성질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 이성질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NO2-가 다른 것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얘는 보시다시피 분자 내에 서로 다른
비공유 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즉 비공유 전자가 질소에도 있고 산소에도 있기 때문에 질소가 리간드로 작동할 수도 있고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완전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 그냥 딸랑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게 만들어질 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틸렌 다이아민의 경우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비공유 전자가 두 개가 있지만 그 모두 질소 화학적으로 동등한 질소에 똑같이 있는 비공유 전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비공유 전자는 화학적으로 동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1번하고 4번은 저런 식의 결합이성 물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SO4E- 역시 비공유 전자가 잔뜩 있죠.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경우 이 산소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쪽이 비공유 전자다, 아니면 산소가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쪽이 비공유 전자다라는 구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얘하고 다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SO4E-는 뭐? 공명 구조가 나타나죠. 어떻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공명 구조가 나타나서 지금 이 산소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인지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이 황은 주변에 산소 주변에 지금 보시다시피 비공유 전자가 억수로 많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모든 전자쌍의 당연히 비공유 성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반응을 하건 이 전자가 반응을 하건 결론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도 링키지 아이소머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 4번, 5번은 비공유 전자쌍의 종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 2번과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저기에 있는 PF3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보면 이때 비공유 전자가 인 쪽이 있고 플로라이드 쪽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얘도 전자쌍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링키지 아이소머가 사실은 구조적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얘는 링키지 아이소머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인의 비공유 전자쌍 있죠? 이것은 매우 강력한 리간드입니다. 반응성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갑 오브 더 갑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결정장 이론으로는 애석하게 설명이 안 되고요. 그 분자기도 함수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여튼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 인이 엄청나게 강력한 리간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른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도 인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건 인이라는 어떤 원소 자체의 특징이어서 다른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도 인이 존재하면 다른 녀석들은 리간드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수성이죠. 그러다 보니 그걸 인정한다면 여기서 링키지 아이소머가 나타날 수 있는 건 NO2-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을 경우 금속이랑 결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연습 문제 8이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적으셨습니까? 자, 칠판 지웁니다. 아이고.
자, 그다음 어, 자, 보자.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 문제는 연습 문제 6입니다. 그래서 6 한번 보시죠. 자, 연습 문제 6이 교재 188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연습 문제 6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자, 한 브레인스토밍 시간 한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이 주어진 문제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요 AU. 자,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아주 작죠.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고 합니까? 작다고 합니까? 매우 작다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영재고 입시 뭐 이런 거 할 때 뭐 칼카나마 아라철리 막 이런 거 외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 금 같은 경우는 뭐 수소나 이런 뭐 것들에 비해서 훨씬 이온화 반응성이 작아서 잘 반응하지 않는다.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로 표현되기도 하냐면 이 금은 영원불멸. 그러니까 금이 화학 반응성이 적어서 계속 금으로 있기 때문에
요 금을 이제 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환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치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렇게 쌓아서 묻어둬도 변치 않게 그게 보존이 되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환금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서 환은 바꾸다, 금은 이제 물론 금금자인데 의미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언제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격. 그 이유가 화학 반응성이 작아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성 수용액 중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화학 실험에서 왕수라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왕수. 이름이 왕수. 네, 왕수. 네. 최근에 누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약간 재미를 주긴 하셨는데, 뭐 하여튼 그 왕수가 뭐냐? 자, 이게 HCl이 있고 HNO3가 있죠? 이거 뭐냐면 각각이 얘는 진한 염산이고요. 얘는 진한 질산입니다. 이 둘을 부피비예요. 부피비로 3대1로 섞어 놓은 녀석입니다. 네. 와우. 그러면 저 진한 염산하고 진한 질산, 사실은 이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한 염산이나 진한 질산은 그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 닿는다. 그럼 엄청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한 질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종이나 이런 거에 닿으면 불이 붙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녀석들입니다. 이거 자체로도 위험한데 얘네를 서로 섞어?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 가시면 후드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라고 하는 안전장치대에서 저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을 넣고 이제 당연히 보호장갑을 다 끼고요. 저 부피비율로 3대1인데 사실은 실제 실험실에서는 부피비율로 3대1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대충 두 개를 섞어요. 뭐 1대1이나 1대2 정도 대충 섞어요. 대충 섞어도 되거든요. 네. 대충 섞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와, 진짜 이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큰 비커에다가 진한 염산을 지나서 쫙 붓잖아. 쫙 부으면 진짜 그 안에서 와, 세상의 모든 게 다 녹아버리겠네 할 정도로 그 안에서 뭔가 부악 합니다. 그래서 우악 하면서 저 진한 질산하고 진한 염산이 한번 끓어오르다가 샥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놈을 뭐라고 부른다? 왕수라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수는 놀라웠게도 금을 녹여버립니다. 금을 녹여버려요. 자, 재밌게도 HCl 진한염산, 그 다음에 HNO3 진한질산이어서 이 둘 다 산성 수용액은 맞는데 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용액 중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왕수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저 금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기 있는 이 물질들과 산화 환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식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자, NO3-는 이 NO3-가 될 거고요. H+는 여기 있는 H+, Cl-도 여기 있는 Cl-겠죠.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얘는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데 그 덕에 어떤 A, 어떤 B, 그 다음에 EH2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반응이 된다고 쳤을 때 저기에 있는 A하고 B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정체가 누군지를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누구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A는 AU와 염소로 이루어진 화학종이며 B는 N과 O로 이루어진 화학종이다. A의 짝짓지 않은 전자 개수가 뭐겠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여기에 질소하고 산소로만 되어 있다며요. NO 이렇게 되어 있다며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여기가 1 마이너스고 4H 플러스고 4Cl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서 B가 NO로 되어 있고 여기는 금하고 염소로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에 질소가 산소가 이 자리에 있다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쭉 살펴보시면 질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자리에는 확실히 질소가 한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산소를 봅시다. 여기는 산소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지금 산소가 두 개가 쓰였으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산소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두 개란다.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세 개인데 여기에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에 이 A에 금이 어떻게 있느냐? 여기 금 하나 있는데 여기 금이 원팡 다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은 여기에 금 원자가 한 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염소, 여기 염소 4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염소가 보시다시피 4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소하고 산소, 금하고 염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쟤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온가를 보면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여기서 NO3 마이너스에 4H 플러스 4Cl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가 되고 NO3 마이너스는 여기서 1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건 어쨌건 중성이고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중성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럼 이때 A하고 B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이온가가 나타나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A하고 B 그 다음에 저 뭐 금하고 얘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나타나느냐 요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지울게요. 이때 그럼 잘 봅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개수, 이온가 이런 걸 생각해 봤죠.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온가가 총 1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런데 B는 질소 하나, 산소 하나 있는 거고 A는 금 하나, Cl 마이너스 4개가 들어있는 걸 뜻해요. 자, 이때 또 하나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금의 전자 배치예요. 자, 금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진원까지 전자 배치가 같고요. 4F14에 5D10에 6S1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금의 3가 플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금 3가 플러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전자를 몇 개 떼어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 둘, 세 개를 떼어내는 거니 바로 얘는 요까지 전자 배치가 같고 4F14에 5D8 전자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필 왜 금 3가만 생각을 할까요? 1가도 아니고 2가도 아니고 3가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D8 전자 배치 때문입니다. D8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4배위 사각
평면형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염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l4 마이너스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배 1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금이 염소 4개랑 결합했다는 얘기는 금 입장에서 이 배수가 4란 얘기지. 그러면 금 3가에서 D8이고 4배 2 사각평면형인데 염소가 4개 있으니 이 4배 2 사각평면형의 냄새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금이 3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 있는 A의 정체가 바로 뭐다? 요거란 얘기인 거죠. 3. A는 AuCl4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금의 산화수가 3가고 여기 있는 염소가 1 마이너스니까 4개가 1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체적인 이온가는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 덕에 이 두 개를 더한 전체 이온가가 총 1 마이너스인데 어쨌건 A가 전체 이온가가 1 마이너스가 돼버렸으니 B는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이겠죠. 그럼 질소 하나, 산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 바로 B는 BO란다. NO가 되겠습니다. 일산화질소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논리를 종합하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지웁니다. 자, A라고 하는 게 AuCl4 마이너스 이게 지금 A고요. 그 다음에 B는 NO죠. 요게 지금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H2. 지금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했냐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면 누군가는 산화를 하고 누군가는 환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 반응식에서 확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금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0가인 상태에서 3가가 되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금 입장에서는 0가에서 3가로 전자 3개를 잃어 산화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질소하고 산소의 산화수가 2 마이너스니까 질소의 산화수는 여기서 2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NO3 마이너스에서도 산소의 산화수는 2 마이너스죠. 그럼 이때 질소의 산화수는 5 플러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소의 산화수가 5 플러스에서 2 플러스가 된 건 바로 환원 반응이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금이 0가에서 3가가 되면서 전자를 3개 잃고요. 그 잃은 전자를 질소가 5 플러스에서 전자 3개를 받아서 2 플러스로 환원이 되는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환원 반응과 저 착화합물 형성 반응을 동시에 엮어서 만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드디어 이제 뭘 해보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자, 네 번째는 바로 AuCl4 마이너스에서 중심 금속의 d 오비탈 갈라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 AlCl4 마이너스의 우선 입체 구조를 표현하면 금 이렇게 그리고 Cl 해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직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1-이온가를 갖는 전형적인 사각평면형이라고 했죠. 그럼 이 사각평면형에서 이 금속의 디오비탈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 둘. 1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저 각각이 닉이냐? 바로 가장 불안정한 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y고요. z제곱이고요. yz, zx임을 기억해내야 되죠.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디오비탈 갈라진 방식이죠. 관련해서 이 안텔러 이펙트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갈라진 방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예상으로 이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4배의 사각평면역에서 디오비탈 갈라짐이 일어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디오비탈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D8 전자 배치가 아주 선호된다고 했는데 그때 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홀전자가 있습니까? 홀전자가 없습니까? 홀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4배의 사각평면역 문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관련 문제 또 하나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는 문제가 거기에 그 194페이지에 연수문제 14 연수문제 14 꼭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194페이지 보시면 연수문제 14가 있거든요. 이것도 재밌는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94페이지 연수문제 14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EDTA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194페이지 연수문제 14 보이세요? 바로 이 문제요. 요거. 자, 거기에 EDTA가 나오죠. 그러면 EDTA 같은 경우는 뭐로 유명합니까? 6배의 착화물로 아주 유명하죠. 6배의 킬레이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6배의 킬레이트인 그 EDTA가 그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거기 해설지를 바로 보세요. 뭐 니켈 이가랑 결합하고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꼭 니켈 이가가 아니더라도요. 뭐냐면 그 EDTA는 금속이랑 6배의 화합물을 만들면서 바로 거울상 이성결체가 나타납니다. 이게 EDTA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속이랑 6배기를 하는 게 EDTA인데 6배기를 하면서 거울상으로 쌍으로 이렇게 베이결합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EDTA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다라는 거 꼭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결합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시험이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제가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풀어서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겸사겸사 제가 올리는 걸 좀 봐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분자궤도 함수, 학교에서 지금 분자궤도 함수 이미한 선생님, 유희 선생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자궤도 함수 관련해서 조금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